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17회입니다. 1992년 미국 대선을 뒤덮었던 구호.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2012년 한국 대선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닌 경제 권력, 즉 경권의 교체. 대통령만 바꾸면 뭐하나, 모피아, 투건족은 그대로인데. 경제 전문가 손대인, 한국의 체질 변화를 요구한다. 문제는 경제다. 웅진 지식하우스.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한 우석훈의 액션 대로망 1인분 인생.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우리는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걸까? 저작거리로 나간 C급 경제학자 우석훈, 그가 풀어낸 대한민국 감남을여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 1인분 인생, 상상 넘어 발행. 완벽하신 각하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를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 성공화국. 못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오늘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는데, 우리 용띠리 김용민이가 출마를 했어요. 출마도 하고 검찰에도 갔다 오고 바쁜 하루를 보냈죠. 네, 오늘 아침에 맞아요. 검찰에 갔다가 저녁에 과연 이 녹음을 어떻게 할까 이제 누나 걱정을 했고, 또 정신도 없어가지고 이 녹음실 스케줄조차 잡아놓지 못해서 우리 선띠리가 부랴부랴 이제 이렇게 저녁에 잡게 된 건데, 김용민이가 하루 없으니까 야, 이게 용민이의 어떤 소중함, 무게감? 아니, 그런 용띠리 우리 제작자예요, 제작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용민이가 어디지? 거기 지역구가? 노원갑입니다. 노원갑. 노원갑 쪽에 네. 이제 그 지역구 돌고 이제 선거운동 하고 이러느라고 당분간은 못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네. 함께. 네. 편집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던데. 자기는 본인은 해내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용띠리 하청 주겠죠. 다단계 하청 주는 건 아니야. 네, 오늘 검찰에 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고, 또 누나 밥을 줬어야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걸 몰라. 뭐 먹을 거를 던져줬었어야지. 비싼 것도 아니고 한 2만 원짜리 스테이크만 사줬어. 아니 짜장면 3그릇이면 돼요. 3인분 인생.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드디어 이제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법정 제재가 내려졌죠. 주의. 그렇게 네. 누나가 원하던 네.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우리 저 우띠리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 3초 말했어요, 저는 진짜. 3초 말하고. 왜 정부 정책을 왜 반대로 얘기하냐 말이야? 한 문장
3초. 내가 위험인물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말도 더 많이 한 것 같고 표현도 훨씬 세게 때린 것 같은데 왜 저는 전혀 문제 삼지도 않고 왜냐면 영향력이 우리 우띠리가 좀 더 센가 봐. 그게 아니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듣다가 졸았어요. 너무 길어서 내 파트에서 나와야지. 듣다 잤다니까 보면.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오늘 오신 초대 손님을 한 분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이 코앞이니까 속속 공천자 명단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선띠리 우띠리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별로 누나가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이제 기대감 같은 게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거지. 근데 민주통합당 공천에 대해서는 아주 뭐 열받아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선띠리가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해봐. 아니 그 전에 그 이야기만 좀 드리고 싶은데 소개도 길게 한다. 아니.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재벌개혁 이렇게 내세웠다고 해도 그 기득권의 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우리가 특별히 기대해서 이게 재벌개혁을 추진할 거다라고 믿기는 어려운 거고 민주당이 야권의 막태형격이니까 여기서 이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 정당이 좀 달라져야 이렇게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 교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뭐 오늘부터 해서 하여튼 뭐 새누리당 이제 작살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오늘 뭐 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모신 분은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부러지져 오신 분이세요. 부러지저는 아니고 부르지저고. 누님이 하세요. 늘 우리 선띠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유종일 교수님 모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왜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교수님에 대한 대우가 그 정도냐. 너무 고생하고 있다.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계시길래 선띠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나요? 글쎄요, 뭐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만은 아닐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공천을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공천을 받을 것이다. 또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수도권의 전략 공천 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수도권 선거에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차출을 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전략공천 지역 그러니까 전략공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주에 내려가 있는 분을 올렸잖아요. 네. 불러 올렸는데 지금 전략공천 지역이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얘기는 뭐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 뭐 개인적인 것도 관련이 돼 있고. 오신 김에 그 손에 잡히는 경제를 1년인가요? 제가 2년 반 오래 진행하셨지. 2년 반 진행하셔서. 최근 진행하신 분 중에서는 제일 길게 진행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MBC에서 자주 뵀었다고 누나도. 네.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 1차 목표가 손에 잡히는 경제, YTN 생산경제 이런 데부터 진짜 넘어보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뭐 경제 전문가시고 유종일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 토론에 좀 함께 하면서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실까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용띠리라 그럽니까? 네, 띠로 붙여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 지금 종띠리시네, 그럼. 정띠리? 대신 지금 이렇게 땜빵하는 건가요? 예. 용띠리 대신 종띠리가. 네. 종이띠리리리. 지금 민통당의 공천을 보면서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재벌 개혁이라는 게 가능할까? 아까 선띠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다. 노력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천 과정과 그 내용을 보고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질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현실이죠. 그런 점에서는 뭐 저도 민주통합당의 당원이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좀 경제 정책을 챙겨나갈 분들 중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념이 있고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좀 역량을 갖춘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단 이것이 뭐 누구 꼭 전문가가 있어서 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았어요. 야, 이거 뭐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는 뭐뭐 회사고 재벌이 잘 돼야지 우리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니거든. 그게 그렇죠. 아니거든. 재벌은 잘 되는데 좋은 직장은 점점 없어지고 우리 먹고 살 길은 점점 더 없어지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지금 그는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다 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뭐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기대를 했었죠 우리가.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요. 지난 한 달 잡으면서 제가 아주 우울해요. 보면 괜찮은 사람들은 다 뒤지더라고요. 뒤지는 게 뭐예요, 형님? 그래도 그렇지. 전문 용어잖아. 아니 뭐 주의 받으셨다 그러더니 주의 받을만 하고. 주의 받을만 해요. 저런 식으로 언어가 거칠어요. 아니 다이. 불어로 하면 뭐. 불어로 좀 해보시지. 근데 그리고 너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남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금융민주화 혹은 경제민주화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의 정신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이 과정에서 지금 제일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론스타는 국정감사로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걸어놓고 총선 때까지 일단 막고 총선 후에 뭘 한다가 작전이었는데 벌써 론스타 팔려 나갔고 돈도 다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 지금 FTA도 뚫렸고 론스타도 뚫렸고 농협은 지금 신경분리가 거의 진행되려고 하는 딱 상황이고 일단 그러니까 전산망도 뚫렸고 연말에 저희가 봤던 거는 충분히 이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공천하고 그러는 과정에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우띠리가 그 우가 어리석을 우자입니까 혹시? 예, 어리석을 우 맞습니다. 용이에요. 조금 제가 계기 와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저는 사실 좀 예상했어요. 예상했으면 뭔가 하셨어야죠. 아니 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 론스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과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FTA도 그렇고 민영화도 그렇고 강정도 그렇고 신자유주의 뭐 강정도 그렇고 그게 과거 민주정부에서 다 시작됐던 일이란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도 뭐 하루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일 많고 잘못한 일 많죠. 그래서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도 미안해 여보 내가 오늘 또 잘못해 원래 부족해 하고 사는 건데 과거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나 보니 예를 들어서 무슨 정리해고를 쉽게 하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고용도 많이 할 거다 이런 이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던 그때 뭐가 잘못됐건 과거에 잘못했었다는 것에 대한 그 철저한 인식과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는 변화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어물쩍 넘어가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든 야든 말이야. 여는 말할 것도 없고 야조차도 국민의 어떤 생활 개선이라든지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차기 밥그릇 챙기기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진짜 자리를 잡느냐 이게 지금 필연적으로 막 길을 쓰고 있는 우리 방송에서 듯한. 이제 계속했던 얘기를 하면은 정치 권력은 교체할 수 있는데 경제 권력은 교체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쪽 정치 엘리트가 저쪽 엘리트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뭐 정책도 만들어내고 제대로 만들어서 또 실현도 하고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개혁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일단 뭐 새누리당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기득권 본산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이명박을 뭐 배퇴한 정당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민주당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좀 부족한 게 굉장히 아쉬운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너무 불량 정부다. 그렇게 돼 보니까 이 정부 앞에서 뭐 반성을 한다라는 게 참 이 정부에 비하면 그래도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무현 하나씩만 하면 안 될까?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좀 비운해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모 정서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공과를 명확하게 짚었으면 지금 차라리 민주당의 스텝이 꼬이지도 않고 말도 꼬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반성할 건 반성한다는 건 또 한편 그 사이에 이제 인적 청산도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오다 보니까 지금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지금 막 예전에 특히 뭐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공천이 되고 뭐 지금 트위터에서는 주로 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2월 달에 가장 욕 많이 먹은 정치인으로 꼽혔잖아요. 베스트 워스트를 뽑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정동영 의원하고 하고 2위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김진표 의원은 강용석까지 제꼈더라고요. 그건 선필이 역할이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서 두 지금 웃디리 선디리 저 경제학자들이 유종일 교수 같은 분이 국회에 입성을 해서 진짜 경제개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유종일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 유 교수님이 국회에 입성을 한다.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게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민주통합당의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강령의 제1조가 경제 민주화의 실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약간 딴 소리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경제 민주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경제 민주화가 뭐냐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이 많고 네.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경제 민주화를 강령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아까 뭐라 그랬죠? 정치 권력 교체, 네. 경제 권력 교체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정책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네. 정치 권력을 바꿨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이 가진 강령이 뭐고 이념이 뭐고 정책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게 말만 그렇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제가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는 전당대회나 지도부 선출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당의 강령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지도부 선출은 마지막에 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우리는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해나갈 대표 선수를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얘기는 없이 우리는 전당대회 하면 무조건 선거만 합니다. 누가 권력을 휘두를지 그것만 정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선진전당에서 이렇지 않다.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강령을 가지고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4대 선장으로 우리 당 강령 1번은 재벌 지원, 재벌 도우미, 재벌 해체, 재벌 뒷바라지. 그래서 경제 민주화 얘기를 제가 하자면 정책 내용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벌 개혁해야 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해야 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제가 정리해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고용 안정 도모해야 되고 보편적 복지해야 되고 모든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제가 오늘 우연히 어디 갔다가 은행에 갔다가 국민은행 노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사회이사를 노동조합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왜? 계속 지금 낙하산들이 아직도 계속 있고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왔죠. 전부 이 사회이사라는 게 낙하산. 전부 그 로비용으로 쓰고 아무 의미가 없는 독립적인 경영진 감시가 전혀 안 되잖아요. 2012년 3월 16일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2호 의안인 이사 스님의 건은 권한대로 승인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일사천리로 국세청과 공정위 고위 관료 출신인 강일영, 이명철 두 사회이사가 재선임됐습니다. 근로자 백혈병 문제 등을 들어 소액주주가 최지성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한 삼성전자 주총.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삼성그룹의 상당수 소송을 맡는 김앤장 소속 윤동림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3연임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0대 기업의 이사회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 상정 안건 2020건 가운데 사회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LG전자, 현대건설, GS 등 상당수의 기업은 임기가 끝난 사회이사 전원을 다시 자리에 앉힙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사회이사들을 직업별로 보면 교수가 62명으로 가장 많고 정부 고위 관료나 권력기관 출신이 5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 공무원 출신이 29명, 전직 검사도 11명이나 됐습니다. 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았던 사람은 각각 9명과 8명씩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른바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회이사를 로비용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치수 좋은기업 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 경영진들과 일정 정도의 친분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사회이사들이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 제도의 본연의 임무, 즉 경영진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생기려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종업원 대표가 추천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게 경제민주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게 무궁무진하게 많죠. 예전에 낙하산 얘기하셔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누나 어릴 때는 군인 아저씨들이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걸 동네에서 했어요. 집 마당으로 떨어져 아저씨들이. 아유 낙하산 거두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시골 살았죠 저 수유리 쪽에. 근데 지금은 군인도 아닌데 왜 온 사회 곳곳에 낙하산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난리냐고요. 방송국에도 지금 낙하산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 방송심의원에서 낙하산 내려와서 저한테 주의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낙하산 거두면서 죄송합니다도 안 하고 낙하산을. 그래서 네, 낙하산이 여러 군데 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수유리에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 전투 훈련하고 그랬어요. 특수 공기업 훈련. 은행 옥상에 주로 떨어지더라고. 아니 한전에 낙하산 내려와가지고서 전기 꺼먹었잖아요. 지난 가을에요. 그 얘기도 했었잖아. 그 별군데 다 떨어지는데 민간 기업에도 낙하산이 떨어진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맞습니까? 민간 기업, 은행, 금융권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걸렸다. 네, 이거 특정이죠. KT 옛날에 우리 한국통신이라고 불렀는데 네. 요즘은 이제 뭐 KT라 그러대. KT는 민영화가 100% 완료돼가지고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여기 지금 낙하산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낙하산 면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KT 그전에는 사장이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회장이라고 이제 직책을 또 멋있게 좀 해가지고 회장님 이석재 회장님도 다 아는 대로 낙하산이고요. 낙하산이면 어떤 연주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YS 몫이었다. 뭐 YS 몫이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그래도 협조를 했으니까 예우상 한 자리는 챙겨준다 해서 KT 사장 그렇게 했다고 세상에 다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이라고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소설 쓰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들 얘기들 하더라는 얘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은 아마 김은혜 씨. 방송국에서 좀 봤습니까? 그럼요. 김은혜 씨가 이제 젊은 나이에 거기 전무로 갔어요. 거기 전무하려면 이제 평사원으로 들어가면 어려요. 30년씩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물론 그렇죠. 저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에 가시고 회계 보고서는 못 읽는 분들인데. 선때 당신도 전무 한번 해라 어떡하나. 그리고 김규성 씨라고 이제 KT M하우스 사장 하시는 분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모바일 팀장 하셨던 분이고 또 지금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로 계신 이태규 전무 계세요. 여기도 대통령 연설기록 비서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춘호 씨라고 여기가 아마 처음에 장관 한다 그러다가 무슨 맞아요. 땅이 워낙 많으셨나 좀 그래서 초기에 낭만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가 계시는구나. 캠프 자문위원장 하셨던 분이 양성평등이가 여성부 장관 원래 처음에 됐었나 그랬었죠. 네, 그랬습니다. 사회이사로 아까 우리 사회이사 얘기했는데 사회이사로 계시고 또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팀장하셨던 분도
사회이사로도 계시고 뭐 많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동생도 여동생도 여기 KT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요? 선대인 정보력이 요즘 떨어졌네.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동부 건설인가 뭐 하여튼 그쪽 전문가로 있다가 KT로 간 모양이네. 아 그렇구나. 역시 선대인이 요즘 힘 없다 그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많아요. 그 굉장히 얘기 많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민간 기업인데도 이렇게 낙하산이 떨어지니 이게 참 황당한 겁니다. 각하가 참 꼼꼼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예전에 잘 챙기시죠 구석구석을. 포스코에서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포스코도 민영화되고 꽤 되면서 저렇게까지는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KT 얘기를 꺼내신 거지? 저는 그래서 속셈 뻔하죠.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 꺼낸 거는 네. 낙하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것도 있지만 깨놓고 얘기를 하자면 KT의 현상을 보니까 옛날에 공기업이었어요. 정부가 100% 소유한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민영화를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영화를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간섭할 건 다 하고 낙하산 다 내려보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차라리 공기업으로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적 영역이니까 시민의 감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영화된 기업이라고 해놓고 나쁜 짓을 낙하산은 이제 하나의 예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통신비가 가계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2배 높은 통신비 물고 있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114 교환원들 자른다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고치라고 했던 그 회사죠. 그렇죠. 그렇지. 전봇대로 평생 이게 교환원 안 나오냈던 분들인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연결을 저 했었는데 올라가가지고서 저 사다리 놓고 전봇대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오질 못해가지고 직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간신히 어떻게 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거의 뭐 혼절한 그러니까 정신이 어리 빠져 그 평생을 안내만 하던 분을 그냥 자르질 못하니까 내부에서 감시를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 얘기 하시니까 이제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다 민영화하고 나서 그 나쁜 짓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종업원들 해고를 엄청나게 했죠.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게 거기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정부가 미국에 가서 투자자한테 투자 설명회라는 걸 해요. 로드쇼라고 보통은. 뭐 아는 게 많아. 뭐 IR이라고 하죠. 인베스터 릴레이션. 오, 영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다. 왜 이래? 우리 방송 이런 수준 아니었잖아. 참고로 유 박사님이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알지. 유종일 박사님이야 뭐. 역시 강용석하고는 좀 다른. 또 얼굴. 그래서 얘기가 아니 그래서 딴 데로 말해놓고 어색하죠. 투자자 안 된다. 투자 설명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거 노동자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KT가.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높은 수익을 보장을 할 테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부 지분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가서 대량 해고를 하고 또 통신비도 높게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도 많이 해줄 테니 투자하라. 이게 국가의 의미가 뭔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가의 의미를 따질 수 있는 게 지금 경찰청에서 작년에 제일 잘한 일 베스트 뭐를 뽑았나 봐. 쌍차. 5위가 쌍용차 진압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다. 테이저건인가? 테이저건. 왜 이렇게 피부 막 그리고 막 위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와서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막 사람들 진압하고 이랬던 게 가장 잘한 일 중에 손꼽힌다는 게 이게 도대체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요즘 저는 이제 이 부분 좀 취약하긴 한데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인가 뭐 그런 것도 있다며. 뭐 그런 거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쌍차 얘기를 하시니까. 쌍차 얘기를 하면 꼭 생각이 나셔. 우리 종띠리 선생은. 종띠리가 좀 말이 많아요. 근데 종띠리리 울리면 생각나게 돼 있어. 우리 2분 넘어가면 자릅니다 제가. 아니 쌍차 그러면 제일 가슴 아픈 게 계속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그래도 쌍차 얘기는 언론에 나요. 그런데
지금 KT도 비밀 인력 퇴출 프로그램 아까 뭐 그 얘기했는데 전봇대위에서 뭐 그 구조조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평균 15명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자 수가 지금 88명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단 5년 만에? 단 6년 만에. 6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때 정치권이나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도대체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진짜 이게 아무런 말이 없어. 진짜 가슴 아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쌍용차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9명인가요? 가족까지 포함해 29명이 지금 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요 얼마나 큰 건가 하면 지금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팍스콘 사태 때문에 애플 이제 그 하청업체 그 팍스콘 때문에 막 중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숫자가 19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쌍용차에서 죽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이제 뭐 일부 언론에 나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기득권 언론, 조중동 이런 데는 이거 거의 안 나거든요. 그리고 난다 그래봐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에서 뭐 진압 잘한 사례로 이렇게 나오고 진짜 이게 제정신 나라였냐 이거죠.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를 이쪽을 찍을까 저쪽을 찍을까 그 앵글 각도 있잖아요. 거기 따라 전혀 다른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영화는 양쪽을 다 찍어줘야죠. 그 이쪽 일들 저쪽 일들 카메라가 쫙 뒀는데 우리의 제도권 언론은 지금 경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말이야 오늘 내가 두 가지의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각 방송사에 보도국에 있는 사람들인가 뭐 기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에서 아무도 그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방송 3사가 지금 파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누나가 하고 있는 방송 CBS의 어떤 분이 왜 지금 그 대통령께 가장 방송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뜨거운 일을 물어보질 않느냐 항의를 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지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우리의 각하께서 그것은 방송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자기들끼리 그거 다 각각의 개인의 기업인데 이걸 국가에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을 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각하께서 내려보내신 낙하산 사장들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역사에도 없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 본인은 거기서 빠져버리는. 그거 유체이탈화법 아닌가요? 그게? 유체이탈화법에 완전히 그거 하나.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부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내려갔어. 오늘 뭐 선수조 씨, 손수조 씨. 손수조 이야기 선은 너고. 그래서 가가지고 뭐 전문가들하고의 토론이 있었나 봐.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의 이름이 나오던데 거기서 부산일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토론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토론자 중에 누구도 이 정수장학회라든지 부산일보에 대해서 일체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검열이지. 그렇죠. 누나가 얘기하고 싶은 거. 권력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지 뭐.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언론에 최소한의 기계가 살아있으면. 기계. 그러니까 그게. 호연지기. 그럼요.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지하방에서 저는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 기계를 살릴 수가 없어서 지금 밖에 나와서 지하 골방에 처박혀서 이러고 있잖아.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누님 행세하네. 우리 김미화 씨. 실제로 누님이세요? 저 누나예요. 가소롭다는 뜻이 왜 그러세요? 싫으면 나가세요. 여기서 대빵이에요 지금. 제가 다 시키잖아요. 선들이. 네. 아까 손수조 뭐 얘기한다고. 손수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잊어버리면 팍팍 짚어주고 이렇게 언제부터? 어제 우띠리 형님 없을 때인가? 그 손바닥 TV를 나갔다가 나 간 다음에 뭐 했다며 한 달까지 형님은 1부만 하고 가시고 제가 이제 2부까지 했는데 통화했다는 거죠 직접. 마지막에 이제 손수조 후보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지. 첫 번째는 당신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은 거 말고 청년 세대의 아픔과 고민을 대변하는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청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청년 유니언 출신인데 새누리당도 이제 공동 지원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피자 15분 배달제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한 게 뭐 있느냐? 한 게 없다면 앞으로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뭐 자기는 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 앞으로 상식의 정치를 펼쳐나가고 완전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제가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MB는 돈 잘 벌어오는 아빠라고 그랬는데. 그게 당신이 한 얘기구나. 아니, 그 손수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뭐, 언론이 좀 거두절미하고 보도한 것 같긴 한데, 경제는 잘 살리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 황당하죠. 이게 MB가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잖아요. 그것도 어쨌거나 뭐 공공부채, 가계부채 엄청 늘려갖고 빚을 땡겨서 돈 잘 벌어왔지 누구를 위해서 재벌들한테만 돈 퍼주는 아빠였잖아요. 그랬더니 트위터에 올렸더니 그게 난리가 났더라고. 막 삥땅 잘 치는 아빠다.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나와서 이 신용카드 긁고 와서 작년에 이런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벌어진 일인데 애들끼리 싸우다가요. 너네 아빠 명박이지 그러면 운다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그런다는 거예요. 너네 아빠 명박이지 그러면은 손수저가 우리한테 너네 아빠 명박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갑자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뭐 옛날 얘기인데 제일 욕 중에 최고 듣기 싫은 욕이 부시스럽다라고. 부시러스. 부시러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 뭐 그런 어려운 표현은 못 썼는데 그 생각이 나네. 우리 김미아 누님, 내가 옛날에도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왜 만나고 그러세요? 우리 밥도 이렇게 화내고 그런 걸 내가 처음 봤어. 그래서 이제 좀 더 열받게. KT 그 구조조정한 얘기 그래서 KT 그 노동자 가족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 줄은 몰랐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러면 배당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 얘기를 잠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 KT가 2002년도에 이제 민영화되고 나서 경영 실적이 좋아졌다, 지배 구조가 투명해졌다 이런 그 찬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찬사가. 그런데 그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배당 그래서 아니 뭐 경영이 그렇게 투명화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낙하산이 그러니까 배당 얘기만 하자면 이런 거예요. 2009년에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선띠리 우띠리는 잘 알 텐데. 뭐예요 그게? 이익 난 것 중에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주주들한테 주냐. 몇 퍼센트 주냐. 그게 배당 성향인데 뭐 보통 한 뭐 15%도 주고 좀 많이 줄 때는 뭐 30%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KT는 2009년에 94.2%를 배당으로 줬습니다. 거의 론스타 수준으로 가져갔네요. 그런 거죠. 론스타가 외환에서 그렇게 싹 빼갔는데. 보통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선진화된 2002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2년을 보면 배당 성향이 20.6%, 10.8%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50.8%, 63.8%, 42.5%, 94.2%, 그리고 2010년에 50.0%. 이렇게 배당을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외국인 주주든 내국인 주주든 다 똑같이 주죠. 그런데 외국인 주주가 지금 49%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주한테 엄청난 배당금이 나가고 있는 지난 10년간 총 4조 2,500억 정도 외국인 주주한테 배당금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하여튼 뭐 반은 외국으로 그냥 나간. 근데 이제 돈을 어떻게 버냐가 또 문제잖아요. 그 돈 번 거 중에 상당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조정하고 그 노동자들 해고하고 비정규직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또 통신비 비싸게 받아갖고 돈을 벌고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다 이거. 거기가 임원 보수가 굉장히 센 데죠 지금. 야 많이 하네. 우리 잘 알죠. 그것도 정말 환장할 노릇인데. 남대문 불낸 애들도 애들 아니에요? 아니 경영을 잘해가지고. KT 텔레캅? 아니 그 남대문 불날 때 그건 기억이 안 시켰던 회사도 KT 아니에요? KT 텔레캅인데요. 이야기 잠깐 드리면 이명박이 원래 중구청 관할이에요. 근데 이명박이 시장할 때 여기 지키던 직원이 3명인가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 맨날 지키냐. 그리고 주간에만 한 사람 배치하고 나서 야간에는 빼라. 그리고 준 게 뭐냐면 KT텔레캅한테 야간에 순회 근무하도록.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태워먹은 거거든. 그 시장 시절에. 시장 시절에 그렇게 해놓은 조치 때문에
밤에 사실 무방비 말아라. 상태로 돼 있었고 그때 이제 휘발유 들고 가서 어떤 노인네가 이제 그걸 방화를 했잖아요. 지키는 사람 3명도 쓰지 마라 그랬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명으로 줄였고 그걸 이제 경비 아낀다고 KT 텔레캅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아낀다고 푼돈 아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복원하기도 사실 복원한다 그러지만 제대로 복원할 수도 없는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금 태워먹은 거잖아. 그 얘기를 하니까 나 정말 환장하겠네. 그 아까 하던 얘기하고 그 얘기 또 합시다. 네. 아니 그러니까 KT가 지금 그런 걸 하냐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재벌회사처럼 또 문어발 확장하는 것도 못 그렇죠. 말리고요. 네. 경영진 보수 얘기인데 1년에 저 월급이 123.7% 오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받는 사람은 좋죠.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 KT 경영진 그러니까 이건 임원 중에서도 완전히 그 CEO급이지. 경영진 임원. 보수가 2010년에 한 해에 123.7%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낙하산들 아니에요? 그러죠. 그 최고위층 낙하산들만. 그러니까 2009년 경영진 보수가 181억 이제 한 살을 받는 거 아니고 몇 살을 받은 거죠. 2010년에 405억 원. 와, 아니 경영진 명수는 똑같은데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각하의 친구들 너무 빼먹는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이게 임원 보수 이게 팡팡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러냐? 그거는 아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직원들 구조조정. 일반 직원들은 뭐 구조조정 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률이 이래요. 2006년 마이너스 1.6%, 2007년 3.7%, 2008년 1.3%.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 이게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다 떨어진 거예요. 2009년 1.2%. 정체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거네. 실질 임금은 팍팍 떨어지는 지금 거죠. 정리해고가 몇 명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정리해고가 글쎄 내가 그 뭐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합치면은. 근데 이게 이제 KT의 사례가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상위 피라미드의 상위 1%는 지네들이 사실 한 것도 없으면서 막 소비자들 착취해서 비싼 통신료 매기고 직원들 막 잘라가면서 한 2배씩 임원 보수 받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하면서 임금 다 잘리고 그나마다 이제 뛰는 물가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KT 매출은 어쨌거나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요 KT 아주 그 우수 VIP 고객입니다. 제가 KT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선띠리 얘기대로 이거를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부익부 빈익이 되고 그런지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담겨 있는 시장 만능주의 논리, 민영화 논리의 함정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 KT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예를 들면 이것도 KT가 예를 들어서 매출, 영업이익은 계속 성장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GDP라든지 이런 양적 성장 개념으로 따지면 어쨌거나 조금씩 성장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막 성장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성장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국민 대다수를 정말 이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구조인데. 흔히 하는 말로 상우하박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윗사람들한테 후하고 밑에는 아주 박한 전형적인 KT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매년 15명 정도에서 6년 만에 이렇게 80명 넘게 숨졌다, 88명 숨졌다는 거 제가 들으면서 정말 KT까지 이렇게 줄은 몰랐는데 한국이 산업재해율 1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70년대 뭐 전태일이 사는 시대도 아니고 거기서 이미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따위 지금 경제 구조, 노동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제대로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 오늘 하나 보도했더만 세븐원더스 제주 7대 자연경관 뽑은 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우리나라의 보물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위스 추리히에 본부를 둔 뉴세븐 원더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 등을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2009년 7월부터 어제까지 최종 후보지 28곳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과 문자 전화 투표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홍기 한국관광공사 런던 지사장. 제주
자연경관이 세계 7대 자랑거리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이곳 장거리 시장인 유럽에서도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크나큰 홍보 매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세븐 원더스 재단의 공신력과 국제 전화 투표 방식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제주자치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 투표를 독려해왔습니다. 그 내역이 7대 경관 선정 발표 이후 2달이 지나서야 공개됐습니다. 전화요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211억 원. KT는 이달 초 이사회를 거쳐 이익금 40억 원은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비비 80억 원 등을 동원해 100억 원을 지난해 11월 말 납부했습니다. 66억 원가량은 미납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도는 KT와 협의를 통해 매달 1억 1천만 원씩 5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홍보 예산 68억 원과 도민 기탁금 56억 원을 더하면 3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재단의 정체성과 선정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결국 연간 자치도 가용 예산의 10%를 7대 경관 타이틀을 얻는 데 쓸 셈입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세금까지 동원한 국제 전화 투표. 그런데 이게 국제 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주는데 지난해 뉴세븐 원더스 재단은 전화투표로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뽑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국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폭주하면서 영국 런던에 있는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주최 측은 집계 방식을 바꿉니다. 후보 국가들이 국내 투표를 한 뒤 그 결과만 통보받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내 투표를 책임진 KT는 일본의 서버를 두고 전용망을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용회선을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전화와 같았지만 번호 앞에 001을 붙여 국제전화 형태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투표 요금을 음성은 25%, 문자는 50% 올렸습니다. 국내 전화 투표 수익의 25%는 행사를 주최한 뉴세븐 원더스 재단이 가져갔고 KT도 42억 원을 남겼다가 제주도에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에서 연결해서 국제전화를 우리가 막 한다 그래가지고 막 도에 있는 분들이 막 손가락이 막 부러질 정도로 눌렀다 이랬잖아. 근데 그게 국제전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KT에서 그 서버 관리하는 업체로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주고 이제 그 누를 거를 뭐 예를 들어서 170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올려서 돈을 받은 누군가 또 엄청 삥땅 쳤구만.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높을수록 그 세븐 원더스하고 같이 갈라먹는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지. 한겨레 신문에 오늘 나왔더라고. 맞아요. 깜짝 놀랄 일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서버라는 거지. 그 번호를 아니, 바꾸면 국내 요금이라는 거지. 신청하는 번호를 번호가 익히 알려져도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 막 문제가 된 다음에도. 그래서 계속 그 번호를 쓰면서 끝까지 했다는 거죠. 그 어찌됐건 KT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세븐 원더스 얘기는 한 맞아요. 것이고 지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KT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KT를 네. 이게 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민영화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려면은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민영화했다가 영국에서 철도 사고도 나고 캘리포니아에서 뭐 전력 공급 중단되는 사태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다시 공공부문으로 환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KT도 다시 공영화 내지는 국유화해야 된다. 국유화? 그렇게 하면 통신비 우리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죠. 국유화가 되면 반값으로 줄어요? 줄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국유화 된다고 그래서 낙하산 인사가 오히려 더 내려보내기 쉬운 거 아닌가? 뭐 이제 그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텐데 민주적인 정부고 국민의 감시가 잘 작동한다면은 오히려 책임 경영이 정부 산하에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도 다 이루어지고 국회에서도 따질 수 있고. 아니 월급이 130 얼마씩 그렇게 CEO들이 올라가는 일은 없어지겠죠. 적어도 공무원들이 배 아파가지고서 넌 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 아니 근데 이제 반값 통신비 좋죠. 우리가 반값 통신비가 반으로 툭 줄고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그 국유화라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법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지 않나요? 주주들도 전부 외국 주주들이라고 그러고 반발이 엄청 날 테고 일단 그렇게 배당이 막 90몇 %, 아까 94.2%씩 그렇게 배당을 가져가고 뭐 해마다 50, 60 뭐 이 정도 배당을 가져간다면 그럼 또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다시 찾아올 때 세금을 또 엄청나게 거기다 퍼 넣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렇죠. 돈이 일단 좀 많은 문제가 있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서 지금 뭐 외국인 주주가 됐건 내국인 주주가 됐건 시장의 이익을 다 사들이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생각한 방법은 황금주 제도를 이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황금이 아니고 골든슈어래요. 황금주라는 건 뭐냐면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황금주라는 게 뭐냐면은 황금술이에요, 그게? 아니, 뭐 이게 황금술보다 뭐 황금술 못지않게 좋은 건데 일반 주주보다 몇십 배 정도의 권리를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권리를 의결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주예요. 근데 가장 극단적으로는 뭐냐면은 딱 한 주만 있는데도 의사결정권을 갖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특수한 거죠. 그게 1984년인가 영국에서 우리의 KT 같은 거죠. BT, 브리티시 텔레콤, 영국 통신이라고 번역을 할까? 그걸 민영화할 때 그때 처음 도입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제도가 좀 활용이 됐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은 민영화해서 그때 영국 정부가 민영화할 때 솔직히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은 재정 적자 메꾸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돈 주고 사서 투자해가지고 경영해서 주주 배당도 가져가고 다 해라. 그러나 나는 황금주를 가지고 정부가 이 황금주를 가지고 민간 경영진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공익성을 통신 같은 건 국가기관 산업이니까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황금주는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논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제도면은 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쉽게. 그럼 정부가 황금주를 갖는다면은 뭐 얼마나 가져야지 그것을 행사할 수 있고 한 주로도 된다. 단 한 주로도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단 한 주로도 되는 거예요. 단 한 주. 근데 이 주는 굉장히 특수해서. 지금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주식을 조금 가지고도 회사를 좌지우지 하듯이?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런 거랑 달라요? 그런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특수관계인 합쳐서 이제 5%도 안 되는데 계열사 그 엄청난 그 군단을 다 좌지우지 하는 거는 이제 계열사 출자. 순환 출자라든지 여러 다단계 출자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는 A라는 회사를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출자를 하는 거야. 거기에 대주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해서 B도 컨트롤하고 이건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방으로 얽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옛날에 그 KT가 민영화가 되기 전에 KT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국가 신경망에 국가 신경망 멋있다. 국가 신경망에 차질 없는 관리. 그걸 위해서 이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민간 뭐 해서 뭐 경쟁한다 그러는데 무슨 경쟁입니까? 이거 완전히 3사 가점 체제지. 그러니까 높은 통신비 유지되고 그다음에 중복 투자 이루어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이제는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특별하게 어떤 특별법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황금주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이것은 이런 그 의결권을 가진다. 근데 이 시점에서 또 이제 그게 하나 걱정이네요. 이제 KT에 분명히 미국 자본도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한미 FTA가 발효가 되잖아요. 당장 뭐 그러면 우띠리 형님 저 삭발한 머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장에 ISD 소송이라는 거 우리가 그 ISD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주식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이렇다면 특수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권리가 침해되잖아요.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공개되어 있는 기업들의 외국인 주식이 특정인한테 집중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분산되어 있는 소액 지주 형태니까 그렇게 아예 다 저기 펀드들이에요. 우리 뭐 무슨 템플턴 뭐 무슨 뭐 브랜드 캐피탈. 그래서 그 돈을 뺏거나 주식의 권리를 과도하게 이렇게 제약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IST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주주 배당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 불만이겠죠. 그러면은 팔면 되죠. 주주 배당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ISD라는 거는 특정 국가 그거를 이제 몰수하거나 이유 없이 국영화시켜서 그냥 가져버린다는 건데 이거는 사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혹은
황금주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건 아니고 주요한 경영상의 몇 가지 의사 결정에 대한 것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영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를 방해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를 컨트롤한다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에 통신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50% 미만까지는 허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49%까지 가 있는 거예요. 네. 미국보다 훨씬 이걸 더 많이 AT&T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20% 한미 FTA를 하면서 그 49%까지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열어준 거죠. 그렇네. 사실은. 이 미국이 20%면 뭐. 그리고 WTO의 통신 협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33%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33%로라도 이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WTO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우띠리 선띠가 아니 WTO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그 협정 맺은 거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뭐 FTA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유종일 교수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생각이죠. 똑같은 생각이고 왜요? 결국은 한미 FTA라는 게 이거 또 FTA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깝깝하네요. 아니 이거는 자유무역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유무역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미국의 1% 특권층과 한국의 1% 특권층이 서로 합심해서 경제 제도들을 자기들한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들을 이걸 보면은 지금 KT 사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미 FTA 때문에 이걸 못한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빠리 씹대 약우딜 세금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그 유종일 교수님이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지금 전혀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공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다른 거라기보다는 사실 뭐 당의 강령에 가장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강령은 부합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땅건파들이 실제로는 오히려 다시 얘기해. 땅건파? 아니 제가 지금 한 3주 됐나? 그 KBS 심야 토론에서 한미 FTA 가지고 저 하는데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나가서 얘기했고 당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당의 입장이 뭐 전면 재협상 재협상이잖아요. 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전면 재협상을 해서 좋은 협상 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한미 FTA를 말거리를 흐리신다.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재협상 내용을 얻어내려면 우리는 폐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정치적으로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를 한국 정부가 과거에 추진할 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지만 알고 있죠. 또 한미 FTA를 폐기해야 된다. 막 이거를 제가 또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나 독소 조항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익 균형도 맞춰야 된다. 또 국내 보안 대책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하고 한미 FTA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것을 꼭 폐기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런 고려 하나도 없이 막 밀어붙이기로 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면은 이게 무슨 용공분자라도 되는 듯이 무슨 아니면 쇄국주의라도 되는 듯이 막 이렇게 몰아가고 하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런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됐던 아니면은 우리가 좀 통신산업 진짜 효율적으로 만들고 통신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놈의 FTA 때문에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FTA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은 아마 지금 많이들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 테고. 그냥 KT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논의되는 거 조금만 더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부처를 몇 개 없앴는데 과학 관련된 부처를 주로 없앴거든요. 특히 이제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KT도 예전에는 민영화 돼 있었는데 정통부가 붙잡고 있으니까 약간씩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어머니도 없어진 데다가 지 마음대로 월급 2배씩 올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정통부도 이 기회 다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벤처라고 흔히 부르는 게 한국은 주로 IT 쪽이잖아요. 근데 IT 쪽 벤처에 돈이 들어오고 그걸 지원했던 거를 KT와 정통부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뒤에 있던 소위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가 사라져 버리니까 최근에 이제 그 IT 쪽의 기술 기업이나 혹은 벤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기술 발전을 통해서 경제 한 축을 다시 살려보자고 하는 그걸 위해서는 사실 정통부도 다시 만들고 KT도 다시 들어와서 그거랑 같이 일하는 IT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옛날에 CDMA 개발해가지고 우리 한국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뭘 하는지 이게 문제예요. 하는 게 없죠, 뭐. 마케팅 하는 데만 돈을 지금 KT하고 SKT가 2010년에 보니까 마케팅 비용만 거의 6조 가까이 썼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 종편에 또 투자하지 않았었나요? KT 들어갔어. KT 했죠. 지네가 뭘 한다고 종편을 투자해? 별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민통당에서 지금 유종일 교수께 공천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국회 들어가면 다른 분, 이제 김진표 선생 같은 모피아나 재벌 편 드는 사람들, 삼성 장학생들. 나 이제 공천 영원히 못 받게 만드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국회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유정일 박사님이 제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훨씬 강성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라면 모피아 안 좋아하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보다 100배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내 친분도 있고. 그냥 안 좋아하지. 친분 있으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사실은 복잡한 거니까. 다양한 또 목소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그렇게 또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공존할 수도 있다고 보죠. 무슨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특정 여러 명. 그런데 너무 그런 분들만 있으니까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경제민주화 강령은 공연불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은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한 토론 나오는 걸 이렇게 가끔 보면요. 민주당이 한 번도 당에 강령이나 아니면 당의 경제 정책이 새누리당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잘 없어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하고 거기서 거기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좀 뭔가 차별화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적어도 몇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이동걸 교수 그 전에 이제 금융감독 부위원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재벌개혁 요즘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99%가 힘을 모아야 이제 이 재벌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벌의 힘이 워낙 지금 많이 뻗어 있으니까. 근데 그분도 이제 칼럼에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한두 명으로 될 일이냐 이게. 아주 셋업을 잘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셋업. 그러니까 아주 준비를 잘해서 진짜 드림팀을 만들어서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는 이렇게 팀을 짜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진짜 들어가서 강하게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김진표는 들어가 있는데 당의 박영선 의원 원래 좀 목소리 내던 분 말고는 새로 지금 재벌개혁 내세워놓고는 새로 지금 들어가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 유정일 교수님 이렇게 뭐 위로 불러올렸는데 전략공천자라고 말은 하는데 전략공천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럼 그 위원장은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 순번에 놔야 되는 게 당연한데 비례대표는 고사하고 지금 지역구 어디 한 군데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진애 의원 봐.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경선 룰이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분은 당내 이제 뭐 저 당규도 있고 하겠지만 다시 비례대표로라도 규정을 바꿔서라도 재영입하거나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김진애 의원 2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2년밖에 안 했는데 그 민주당 쪽 그 비례대표 의원 하신 분 중에 다른 분은 누가 계셨는지 잘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고. 군계 일학이에요 사실은. 제가
역대로도 4대강 그 저지 투쟁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다 김진애 의원한테서 나왔거든요. 나왔어, 맞아. 지난번에 낙검수에서 KTX 민영화 관련해서 다시 이제 그 자료 한 것도 김진애 의원이 제공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쌓았고 전문성도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자원을 활용하기는 그저 이명박 심판한다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아직은 희망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만들어내야지. 네. 그래서 우리 유종일 교수님도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꼽살이다 방송이 나는 꼼수다에 좀 기대가지고 사실 그 팟캐스트 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요. 해당 엄청난 우리 얹혀 가는데 예, 엄청나게 많이 인기는 있어요. 예. 아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인기가 뭐냐면 있으면 있을수록 저 서버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아니 늘어나긴 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꼽살이 끼기 때문에 김어준이가 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막 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 국민을 공부를 시킨다. 뭐 우리도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두 띨띨이가 경제 전문가라. 뭐 경제 용어들이 교수님도 진행해 보셨지만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방송 시사 프로그램 하다 보면 경제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머리 쥐나요. 쥐가 날 정도예요. 아니 요즘 내 말이 너무 재밌대. 근데 많이 입이 풀려가지고 지금 재밌는 거예요. 요즘 나 때문에 듣는데 국민들이 깔때기까지 몇 달 걸렸어. 몇 달. 몇 달이야. 원래 풀려 있었어 원래. 찾아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경제에 속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 MB 정부는 국민들한테 형법 공부를 시키죠. 또 BBK로 상법 공부를 또 하게 했죠. 4대강으로 환경법을 공부하게 했고요. 공학도 받고 사람들이. FTA로 통상법을 공부를 하게 했어요. 아니 오늘 민주당 강령을 다 공부를 했어 우리가. 강령 일조가 뭔지 뭐하러 알아요. 누나 얘기는 뭐냐면 유종일 교수님이 지금 그 KT에 대해서 KT의 국유화 가능성 또 국유화가 되면은 반값 통신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사실 우리가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각하께서도 반값 등록금 얘기했지만 뭐 중간에 잡아떼셨고 정치권에서도 참 말들 많이 했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되면서 진짜로 시립대 등록금 반값으로 내렸잖아. 내렸죠. 그러니까 반값 통신비라는 거 이거 뭔 얘긴데 이거 뭐 무슨 KT의 국유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우리가 들을 게 아니고 이거 실현 가능하다. 단 사람을 잘 뽑았을 때. 그렇죠. 사람이 일단 추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대선에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이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정말로 이거 실현 가능성 있게 아니 나 이거 본부장 시켜주면은 저는 반값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옷들이가? 왜냐면 KT는 망산업이기 때문에 기 투자된 분이 있을 거예요. 니는 하는 거마다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 지난번에도 무슨 장관 시켜주면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막. 네, 뭐 삭발도 잘. 아니 근데 아니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이동통신 3사가 다 동네마다 기지국 다 3개씩 만들잖아요. 중복 투자죠. 완전 중복 투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망산업 특징이라서 그러니까 기본 망을 깔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정말 싸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세금 세게 하지 말고 정말 잘들 해주십사 이거야. 근데 우띠리 형님은 국무총리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왕적 국무총리를 해야 돼. 지들끼리 자리를 다 만들어요. 이 안에서 이미 대통령까지 끝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님이 대통령이 해야 되겠어. 누님이 해야 되겠어. 맞아. 박근혜하고 붙기로 했잖아. 사실 우리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죠. 국무회의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아요. 단촐해서 좋네. 아니 우리가 웬만한 부서 다 파악해요. 다 커버해요 우리가. 아유. 그래요. 교수님, 만약에 뭐 공천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된다 했을 때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뭐 당선까지 돼야 되겠죠. 일단은. 당선 물론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럼 약속 안 하셔도 돼요. 당선이 되면
제가 오늘 뭐 한 얘기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데 오늘 이제 KT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시장 만능주의 민영화 논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제기된 이슈만 해도 뭐 KTX도 뭐 난리 아니고 민영화한다 그렇지 뭐 인천공항 뭐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은행도 지금 뭐 기업은행, 산업은행 다 민영화한다 그러는데 저는 갯벌 이거를 민영화도 있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산 민영화 뭐 이런 거. 제가 여기 특정한 게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에서 99% 평범한 국민들을 위한 경제로 바꾸는데 몇 가지가 필요한데 아까 재벌개혁 이런 쪽 얘기했고 노동시장 개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 공공성, 금융, 또 통신 어떤 여러 가지 국가기관 산업 이런 부분에서 공공성 확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거 제가 꼭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청와대 경제드림팀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유정일 교수님 얘기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시면 잘할 거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만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왜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물 먹었어요 맨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 먹은 분이세요? 제가 물을 좋아해요. 물 한 잔 따라드릴게요. 아까 내가 물을 따라드리니까 막 괜찮다고 물이 싫다고 물 이미 많이 드셨는데 또 드셔. 물 한 번 더 먹고 제가 물 먹는 게 좀 특기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제가 좀 부족한 면들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번째로는 뭐가 부족해요? 제가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딸린 것도 아니고 가진 힘에 비해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좀 과도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그때가 됐건 지금이 됐건 많은 것을 바꾸고 싶은데 뭘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가진 힘은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했던 거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거기는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김종인 박사님이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언론에서도 뭐 무슨 김종인, 유종일 해가지고 감히 저가 이제 비견할 자는 못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를 옛날부터 그 주장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치를 뭐 민주주의 하면 모르겠지만 경제 무슨 민주냐고 너 이상한 놈 아니냐 하는 반응을 제가 듣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거기에 아까 우리 두 띨띨이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저는 이 띨띨이보다도 저는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사실 MB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아까 뭐 얘기했지만 때문에 우리 국민 지하에서 교육은 정말 잘 시켜줬다.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만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뭐 공천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보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있지만 어쨌든 이게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소외가 있죠. 저는 유종일 박사님의 경제 119라는 책을 읽으면서 누나가 지난번에도 우리 비정규직 얘기할 때 한번 이제 인용을 했지만 그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 비정규직은 사회적인 배려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서 월급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책 안에. 네, 그거 플러스 알파죠, 사실은. 줄여서 제 눈에 딱 띈 것만 얘기를 하자면 그런 따뜻한 시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이제 경제 정책 능력, 그 시각 이런 걸 갖춘 분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어떤 사람이 경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요, 저는 일단 의심해요. 무슨 속내가 있어서 혹은 누구한테 로비를 받아서 혹은 무슨 쓰리 쿠션을 돌리려고 막 그러는데 유정일 박사님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생각이 있거나 맞을 거다라고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와 효율성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효율성이란 말은 능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론에서 하여간 이게 만드는 거는 상당히 갑자기 뭐 칭찬 모드로 진짜 유종일 헌정 방송이 되라고 했나 이거. 여기 저 용띠리가 그거 넣겠는데 유종일 뭐 이렇게 가지고 말 나온 김에 들려드립니다. 유종일 공천 추진 헌정 방송. 나는 곱살이다.
근데 하도 또 그런 건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도 뭐 다행스럽게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정책 개혁이 돼야 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 개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그 점심 자리에서 정말 인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예전에 금융감독원에 있던 양반이에요. 그리고 삼성생명 상장 관련해서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간부인데 그때 이제 삼성생명 상장 반대를 이제 거의 뭐 유일하게 주장하셨던 금감원 내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상부에서 압력이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 이야기가 삼성에서 뭐 압력이 들어오고 뭐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정치권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 뭐 이런 데서 온갖 사방에서 다 압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결국 사표를 썼대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사표 쓰고 나서는 지금 이제 민간에서 일을 하는데 어제 만나보니까 자기가 이제 좀 세상을 보는 게 되게 이제 냉소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닐 거고 이미 재벌이 모든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뭐 정책,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정책, 제도 잘 만들면 뭐하냐. 그 자리에 사람이 제대로 가서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책, 제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어떤 사람이 가서 뭐 그걸 악용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관료 사회들이 또는 정치권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삼성에 매수돼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양반 꿈이 하나 있더라고요. 냉소적이라면서도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는데 진짜는 되게 뭐 가슴이 아픈데 뭐냐면 자기가 빨리 돈을 많이 만들어서 재벌들한테 뒷돈 받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학자, 그다음에 뭐 언론인, 법조인 이런 사람들한테 펀딩을 해주는 재단을 만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마음에 그거는 와닿더라고요. 안철수 형이 지금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좋죠. 진짜 그런 그냥 바로 목소리를 하면 내는 되는 거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첫 수혜 대상은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이야 계속해서 네.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야. 뭔가 이방에 새롭게 지금 사람이 몇 명을 아니 뭔가 새롭게 뭐 정치를 이끌어가려면은 계속 이제 새롭게 보여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없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유종일 박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사람이 많아. 근데 네. 자기 손에 든 떡을 놓기가 싫은 거야. 이 떡은 내 떡이고 저 떡들은 저리 가고 뭐 그러니까 이거잖아. 사람이 없는데 수식을 붙이면은 고분고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맞아 딱 그거야. 고분고분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피아 집단들한테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쫙쫙 하면 이런 테이블에 네. 담배 피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너 뒤에 숨긴 총 내려놔. 너 어디 바지춤에 있는 거 총 내려놔. 그 와인 그 그릇에다 다 총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요래 와 요래 갖고 와. 그래 떡 집어넣어. 그러면 딱딱 떡 놓고 새로운 사람을 좀 뽑아서 함께 가자. 함께. 안 되겠나? 된다. 세금 혁명당은 뭐 할 수 있지. 세금 혁명당이 집권하면 진짜 되는데 뭐 아마 내년에 해체할 것 같고. 아니 근데 세금혁명당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세금혁명당이 뭘 만들지 못해도 누구 안 되는 거는 잘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그래서 세금혁명당이 요즘은 고춧가루 혁명당은 된다고. 재 뿌리는 당. 그래요. 우리 교수님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시간들이었고 우리가 지하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세상이 밝아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지 정말로 저 두 띨띨이가 뭐 어디에 들어가서 뭐 권력을 행사를 하고 그러고 싶거나 아니 난 저 공정거래위원장 할래. 국무총리도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도 해야 되지. 누난 그럼 대통령. 자 그래서 저는 아빠 할 거예요. 돈 못 벌어오는 아빠. 나 진짜 이 얘기 한다고 이제 몇 주 전부터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웃들이 바보. 예, 힘들게 아이를 가져가지고서 이제 결혼 10년이에요 내년에. 알지. 가졌는데 그니까 제가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 가질 때 여자가 더 힘들지? 그거 당연히 힘들죠. 웬만하면 집에 일찍 가서 제가 저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매일 제가 아내를 출근시켜줄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금 처음 3달이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데 6달 정도 돼야 이 버스를 타면은 아이를 가진 지 임산부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 배지를 주거든요. 가방에도 달고 옷에도 다는데 특히
특히 3달까지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거의 매일 출근을 시켜주고. 위험하지. 예. 임산부들이. 예, 그러니까 버스 덜컹하면. 아니 그러니까 좀 편안하지 않고 그러면 진짜 위험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임산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인 경우는 조금 나아요, 차라리. 만삭이면 누구나 봐도 임산부인지 아는데 모를 시기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하철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지하철은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차라리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버스는 분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임산부인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식이 있으면 임산부니까 좀 비켜만 줘서 앉을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나은데. 그러니까 무슨 4대강 선전하고 그런 돈으로 이런 거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우리 용민이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하다가 얼굴 안 보고 배만 이렇게 보면 바로 자리 양보하는데 임산부인 줄 알고. 네,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이제 양보지. 뭐 배지를 붙이고 뭐 이런 거 눈여겨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진짜 보니까 조금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래 그거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티커도 조금 더 잘 보이는 걸로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임산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전혀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진짜로 이제 혼자 버스 타고 갈 때는 뭐 꼼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봐야 돼, 우리 각하처럼. 그래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불빵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된다고. 현대건설 사장도 해보고. 임신도 해보고. 나라 돈으로 재테크도 해보고. 아니 근데 나는 임신은 못 해봤는데 애 낳는 거는 내가 해봤거든. 야, 그거 보통 일 아니더라. 아, 받아보셨어요? 네. 애를? 같이 낳지. 밤새 진통 같이 하면서. 그러셨구나. 미국에서? 그런 경험도 해봐야 돼, 남자들이. 그 아내가 해봤지. 소중한 걸 느끼고. 저도 해봤어요. 그렇구나.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착하다. 전 너무 착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산부인과인데 산과는 지금 의료보험 체계에서 수가가 낮아가지고선 큰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들이 산부인과 계속 닫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익성을 맞추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검사들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양수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임신하면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비싸다. 근데 돈 문제가 아니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양수 검사를 하면 한 이틀은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린 고민을 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아니 그 검사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일단 태아한테 뭔가 중요한 조치를 해주는 태아에 거면은 대해서. 그거는 이제 돈을 더 달라도 내가 내 생각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태아가 바늘에 찔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 산모도 위험한데 돈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충돌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해서 아는 게 실제로는 얘가 다운 증후군인지 그런 기형아 여부를 아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기형아인 줄 만약에 제가 알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놔야지. 근데 그 병원에서는 분명히 낙태를 하라고 그런 건데 낙태는 또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주고 야매로 또 뭔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지금 하다 보니까 진짜 애 낳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게 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참 그게 대한민국은 어쨌든 뭐가 참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서 애기는 낳으라고 그러는데 흔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 100일 때까지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말이에요? 아니 그게 병원에서 또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산후조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비싼 데는 700만 원까지 돈이 가고. 많이 들지. 완전히 그거 시장인데 정부가 그냥 방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원금은 30만 원짜리 쿠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5만 원씩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꼽사리 좀 낍시다. 꼽사리에 꼽사리를 끼다니. 어차피 꼽사리예요 나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제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니까 학교에서 의료보험도 해주고 해서 별 걱정 없이 갔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밤새 진통해가지고 낳는데 하루 딱 지나니까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 의료보험에서 그래도 교수한테 들어준 의료보험인데 무슨 후진 건 아닌데도 하버드. 아니 하버드는 내가 이제 학생으로 다녔고 이제 이게 하루 지나고 퇴원하라는 거야. 그래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는 거 쿠폰 하나 줘. 첫날 힘들 테니까 가서. 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저 영국에 갔었잖아요.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 제가 애를 낳은 건 아니고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던 학생 가깝게 지냈던 학생이 그 부인이 아기를 낳는다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 막 낳았을 땐 또 찾아가면 안 되잖아. 근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좀 축하도 할 겸 뭐 아기 구경도 할 겸 한번 갈까. 그건 이제 조그마한 사회니까 한인 사회가.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아직도 병원에 있는 거야 보니까. 예.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 그래서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야 여긴 참 좋다. 일주일 일단 의료비 다 공짜고 영국.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는구나. 예. 그랬는데 산모가 하는 얘기가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 이제 지겹고 집에 가고 싶은데 저를 안 내보내줘요. 왜 그러냐면 그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동양인 여자가 뭐 조그만하고 말이지 애 낳는 것도 신기하지 저궁댕이로 어떻게 애를 낳나 싶고 안쓰러워가지고 안 내보내주는 거야. 너 여기서 하는 거야.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미 FTA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 전 국민의 17%가 사실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영화 시코 보셨나요 혹시? 저는 봤어요. 그 마이클 무어가 만든 그 시코를 보면 미국 외에 영국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캐나다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한참 못 사는 공산주의 국가인 이제 쿠바도 나오는데 다 저 의료가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 또는 아예 이제 무상으로 이제 의료 혜택을 누리는데 그런 장면이 딱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처음에 제도를 잘못 설계해서 엉터리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보험산업만 배불려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돈 많이 들어가도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 수준 이런 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여러모로 이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의료 제도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도 공공 인프라는 굉장히 취약해요. 공공의료 병상이 전체 병상 중에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국보다 훨씬 더 작죠. 그러니까요. 뭐 우리는 교육도 예를 들어서 교육입국이라고 그러는데 뭐 보면은 사립대 또 사립고등학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의료제도 같은 경우도 아직 우리 공공의료병상 이렇게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비율이 낮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주택도 공공주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죠.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지금 공공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놔놓고는 계속 뭐 민영학 이야기 꺼내면서 그나마 있는 공공인프라조차도 이렇게 계속 민간화로 넘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근데 삼성이 지금 의료 민영화 계획을 지금 제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다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삼성이 지금 하려는 거는 실버 산업 같은 걸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걔네들이 생명보험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병원 갖고 있죠. 골프장 가지고 있죠. 제주도에 땅 많이 사가지고서 그러니까 실버 산업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술 개발 하려면 무슨 반도체에 더 투자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걔네도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실버 산업으로 가는데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민영화 시켜놓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적인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업의 사적 영역인지가 이명박 시대는 지금 막 다 흔들어져 버린 거죠. 그게 사실 근데 외환위기 이후로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진짜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공인프라가 너무 적은데도 뭘 좀 민영화하자는 이야기들은 계속 기득권 언론들에서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공공은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너무 뭐 공공부문이 비대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복지 예산 엄청나게 써서 이제 복지 포퓰리즘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다들 알지만 복지 예산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적인 상태가 전 세계 그러니까 웬만한 선진국들하고는 정반대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 나가자라는 건데 그거 하면은 마치 무슨 뭐 나라를 그들낼 것처럼 그렇게 막 그들내는 존재인 것처럼 막 그런다고요. 4대강 바닥이 뭐 20몇 네. 4대강 바닥에 20몇 조씩 처박는 건 전혀 비판다. 적당히 자르고 하세요. 아니 내가 좀 추임새 좀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복지 예산 얘기했는데 공무원 숫자도 인구 비례로 공무원 숫자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작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 같은 것도 우리나라처럼 국유 그러니까 공유지가 적어요. 나라가 별로 없죠. 미국만 해도 훨씬 많죠. 근데 누난 오늘 우리 김용민이 아침에 이제 검찰에 불려가고 정신 없어가지고 스튜디오 시간도 제대로 못 잡는 바람에 누나 방송이 4시에 끝났잖아. 예.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어디 가서 기다리나. 차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트윗도 보고 선띠리 얘기도 보고 웃띠리 얘기도 보고 하는데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편집 보도국장 토론회구만 이게. 예. 응? 우리 저 MB와 함께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한국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초청. 이거 오늘 이제 토론을 한 거야. 거기에서 우리 각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 광우병 선동 정치인 나하고 미국산 스테이크 먹었다.
요런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광우병 얘기가 한참 나올 때 그 시위대 안에서 같이 있었던 정치인 중, 데모하고 있었던 정치인 중에 나하고 미국에서 가장 스테이크 많이 먹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자제분들도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때 그 시위대 중에서 전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선의의 국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빠지고 피해는 선의의 국민이 입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시위를 하는 거에 대한 우리 각하의 어떤 그 생각을 그대로 읽게 해준다는 거지.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내가 거죠, 지금 근데? 읽으면서 뭐냐면은 그 전문 시위꾼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빠지고 나면은 왜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끌고 아기와 함께 이제 나온 아기 그 유모차를 끌고 온 그 엄마들 아기가 다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에 쫓아서 나온 그냥 선의의 그냥 국민들이고 저거 뭐 하나 싶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안 풀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뭐냐면 강정마을에도 전문 시위꾼이고 쌍용자동차도 전문 시위꾼들이고 현대 마찬가지로 전문 시위꾼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밑에는 깔려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니까 맨날 공작하고 조작하고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나는 꼽살이다는 전문 방송인들이 하는 건가요? 우리 전문 방송인 한 명이고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는 건가요? 전문 아니 그래서 이런 시선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진짜 그냥 기찻길이지 뭔가 서로 얘기하고 촛불 집회 때 근데 소통 얘기인데 그럴 수 있는 이제 소통이 계속 이어가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하고 그런가? 이제 마무리. 끝내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눈치가 좀 없어요. 소통 얘기 한마디만 아니 근데 하세요. 끝내면 뉴타운은 다음 회에 해야 되겠네. 다음에 합시다. 오늘 유종일 교수님 모시고 뭐 KT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하니까 자 아니 뭐 소통의 소통 문제 중에 지금 우리 MB 대통령 그 소통 능력 얘기인데 최악의 소통 안 되는 최악의 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해봤어거든. 내가 해봤다 하는 얘기는 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연목구어예요. 그 사람의 연목구어. 그런 너무 전문 어려운 말 쓰셨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피해는 보지 말자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유 교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정치는 제가 하면은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같이 합창하는 거예요. 네. 맞는 적이 없어. 딱딱 한 번도. 가끔 맞아요. 맞으면 이제 이거 방송 끝나.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그다음에 우와. 와 소리도 지르면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 맞았다. 처음으로 맞은 것 같아. 끝냈어. 선생님이 맞잖아.